중국이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하, 중국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3월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서해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죠. 동시에 히토류 수출을 틀어막았습니다. 완벽한 이중 압박이었습니다.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조이는 전략이죠.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걸요. 나토 분석관들도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90일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 뒤 무릎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협상을 요청해왔죠. 히토류를 최저가로 공급하겠습니다. 협상만 해주세요. 대체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그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초강대국을 굴복시킨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국제정치의 철칙이었죠. 중국은 그 철칙을 믿고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서해를 막고 히토리를 끊었죠.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걸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도 못 푼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제 계산이 완전히 틀렸으니까요. 저는 마커스 헤일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국제정치를,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자원안보로 연구했죠. 이후 나토에서 22년간 단 하나만 분석했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쓰는 국가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측이 틀린 적 없었습니다. 한국을 보기 전까지는요. 제 예측은 정책이 됐고, 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었죠. 2025년 3월 첫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서해 한가운데 중국 구조물이 떠올랐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은 해양 관측용 시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 위치는 관측이 아니라 감시를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한국의 모든 해상 움직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죠? 저는 그 구조물을 보고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설이 아니라 신호였죠. 중국이 늘 쓰는 방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도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 민간용이라는 명분, 국제사회의 어정쩡한 대응,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기정사실. 필리핀이 당했고 베트남이 당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조물이 떠오른 지 정확히 72시간 뒤 히토류 통관이 지연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 제재는 없었습니다. 발표도 없었죠. 그저 서류가 막혔습니다. 검사가 길어졌습니다. 통관이 늦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압박합니다. 총을 들지 않죠. 자원을 듭니다. 협박하지 않고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죠. 저는 이중 레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안보를 압박하고 히토리는 산업을 압박하는 구조였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른 하나가 목을 조입니다. 한국이 서해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히토류가 끊기고 히토리 때문에 조용히 있으면 서해는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죠. 한국 산업계에서 첫 경보가 울렸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먼저 소리쳤죠. 히토류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방산 쪽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정밀 모터, 센서, 전자부품, 전부 히토류가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체 조달선이 없었죠. 기업 회의실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땠을까요? 조용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공식 비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들 지켜본다고만 했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한국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고립무원. 그 단어가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은 나서기 어렵다. 자원 없는 국가는 이 국면에서 버티지 못한다. 게임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확신에 차서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아주 정교한 경고. 중국은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죠. 안보를 지킬 것인가, 산업을 지킬 것인가. 둘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역사상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낸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어 보였죠. 저는 그때 한국의 침묵을 망설임으로 읽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읽었습니다. 곧 무릎 꿇을 거라 생각했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히토류는 총알보다 조용합니다. 피가 나지 않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을 멈추는 힘은 미사일보다 강력합니다. 중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총을 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전략을 2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전략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걸 지켜봤죠. 4월에 접어들자 상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업계에서 긴급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오디듐 공급이 불안정하다고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네오디듐 없이는 전기차 모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수조 원짜리 산업이 작은 광물 하나에 목이 메인 겁니다. 방산 쪽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밀 유도 장치, 센서, 레이더 부품, 전부 히토류가 들어가는 영역이었죠. 대체품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려 해도 중국 점유율이 80%가 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으니까요. 중국의 방식은 교묘했습니다. 공식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죠. 대신 행정 절차를 늘렸습니다. 수출 검사 기준이 갑자기 강화됐습니다. 서류 심사가 길어졌죠. 통관이 지연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관료주의적 비효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물량이 막힌 겁니다. 중국은 협박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만들 뿐이죠. 저는 이 방식을 행정 지연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제재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행정 지연은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죠. 내부 문제라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중국은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나라입니다. 일본에게도 썼고 호주에게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 차례였죠. 한국 기업 회의실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는 회의가 매일 열렸죠. 대부분의 기업이 90일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겁니다. 공장이 서고 납기가 밀리고 계약이 깨지죠. 연쇄 붕괴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서해에서 조용히 있으면 히토류는 다시 흐른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면 산업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보다 더 노골적인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단 한마디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상황을 주시한다고 했죠. 유럽은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침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도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굳혔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안보냐, 산업이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결국 산업을 선택합니다. 국민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산업은 이미 숨이 가빴습니다. 기업들은 대안을 찾아 헤맸지만 답이 없었죠. 베트남에서 조달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히토류도 결국 중국 자본이 깔려 있었습니다. 호주는 채굴량이 부족했고 미국은 정제시설이 없었죠. 세계는 이미 중국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경고해온 바로 그 상황이었죠. 저는 나토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저항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이후 산업 기반 붕괴 시작.
외교적 타협, 불가피. 저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확신했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침묵은 항복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죠. 압박을 받는 나라가 조용해지면 그건 굴복을 준비한다는 신호입니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전에 먼저 기세를 꺾는 거죠.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이중 압박 앞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침묵은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차분했죠. 5월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죠. 서해 구조물에 대한 강경 발언도 히토류 문제에 대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무능하다고 공격했죠. 국제사회도 한국의 침묵을 망설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선택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그 침묵을 기회로 봤습니다.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렸죠. 히토류 행정 지연이 더 길어졌습니다. 일부 품목은 아예 검사 보류 상태가 됐죠. 비공식 경로로 메시지도 전달됐습니다. 서해 문제를 조용히 넘기면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협박이 아니라 제안처럼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굴복하라는 거죠. 한국 내부에서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해에서 강경하게 나서면 산업이 무너진다. 히토리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반대했죠. 지금 물러나면 바다는 끝이다. 한 번 내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남중국해를 보라.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이 없어 보였죠. 저는 런던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중 레버의 핵심은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한국은 그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그것도 약자의 위치에서. 그런데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업계 쪽에서 흘러나온 작은 보고서였죠. 정확히는 연구진 쪽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대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히토류 대체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히토류 대체 연구는 어느 나라나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도 했고 미국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했죠.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너무 일관됐거든요. 보통 압박받는 나라는 흔들립니다.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고 언론이 떠들고 여론이 갈라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시끄러웠지만 정부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침착하지?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카드가 있는 건가? 제 계산에 없던 변수였죠. 분석관으로서 가장 불편한 순간은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마주할 때입니다. 한국의 침묵이 바로 그랬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죠. 굴복할 처지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왜 패닉이 없는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는지 점검했죠. 한국의 히토류 재고량, 대체 공급선 가능성, 산업별 의존도 전부 다시 봤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버틸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한국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틴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공격이라는 걸요. 한국은 망설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됐죠. 한국은 중국의 무기가 무뎌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무기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읽었으니까요. 사실 그건 자신감이었습니다. 폭풍전의 정적이었죠. 그리고 그 폭풍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불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압박은 일관될수록 강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상대가 약해 보이는 순간을 잡아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게 자원전쟁의 철칙이죠. 중국은 그 철칙을 누구보다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접어들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중국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포착된 신호는 히토류 행정 지연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품목에 걸쳐 일관되게 막혔죠. 그런데 갑자기 일부 품목의 통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품목은 더 강하게 막혔죠. 부분 완화와 부분 강화가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갑자기 조절하지? 이건 압박이 아니라 조율이었죠. 압박자는 조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이죠.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그런데 중국은 힘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중국이 확신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히토류 공급사들이 한국 기업의 비공식 접촉을 시작한 겁니다. 장기 계약 재논의를 제안했죠. 물량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격 협상 여지가 있다는 신호도 보냈죠.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의아했습니다. 이건 압박자의 태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차를 쥔 쪽이 먼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협상의 기본이죠. 강한 쪽은 기다립니다. 약한 쪽이 먼저 손 내밀기를요. 그런데 중국 공급사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요? 뭔가 급해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중국 내부 상황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도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6월 중순 자원 관련 국제 포럼이 열렸죠. 중국 측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을 겁니다. 히토류는 중국의 정당한 자원이다. 수출 관리는 내부 문제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 대표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죠. 지금은 안정이 중요하다. 모든 당사자가 시간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공격자의 언어가 아니었죠. 지원자의 언어였습니다. 시간을 벌려는 쪽은 밀어붙이는 쪽이 아닙니다. 밀리고 있는 쪽이죠. 저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 내부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정 의견을 넣었죠. 중국의 레버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되고 있다. 22년 경력에서 제가 쓴 첫 번째 수정이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흔들렸다는 뜻이죠.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 밖에서. 한국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협상 제안도, 강경 발언도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90일 재고가 바닥날 시점이었죠. 그런데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았죠. 납기 지연 보고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으니까요. 히토류 공급이 막혔는데 어떻게 생산이 유지되는 겁니까? 비축량이 더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대체 공급선을 찾은 건가요? 둘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히토류 사용량 자체를 줄인 거 아닌가? 대체가 아니라 저감이라면 설명이 됐죠.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덜 들어간다면 재고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설을 검증하려 했지만 데이터가 부족했죠. 한국 쪽에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중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도 다시 봤죠. 두 나라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조급해지고 있었고 한국은 여유로워 보였죠.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의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가 달라졌죠. 처음엔 두려움으로 보였던 침묵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죠. 7월 초 제 손에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했죠.
한국 산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온 문서였습니다. 급비 등급은 아니었지만 외부 배포용도 아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건지 실수로 새어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히토류 사용량 급감. 그 단어가 보고서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죠. 급감이라니요? 히토류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사용량이 줄어든다고요. 재고를 아껴 쓴다는 뜻인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한국 연구진이 핵심 공정에서 히토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가 아니었죠. 제거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히토류를 다른 물질로 바꾼 게 아니라 히토류가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설계다. 수치가 너무 정제되어 있었거든요. 연구 단계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결과물이었죠. 누군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겁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중국이 압박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기술의 본질은 이랬습니다. 기존 방식은 히토류의 성능을 대체할 물질을 찾는 거였죠. 일본도 그렇게 접근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했죠. 히토리만큼 강력한 자성을 가진 물질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하지 말고 히토류가 필요한 구조 자체를 바꾸자. 발상의 전환이었죠. 모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전기차 모터는 영구자석 방식이었죠. 네오디듐 자석이 필수였습니다. 히토리 없이는 모터를 만들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 연구진은 유도 모터 방식을 개량했습니다. 영구 자석이 필요 없는 구조로요.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히토류 의존도를 90% 이상 낮췄죠.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히토류가 무기가 되는 이유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체할 필요를 없애버렸죠. 중국의 카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했죠.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 여백에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2년간 자원전쟁을 분석해왔는데 이런 접근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죠. 상대의 무기를 빼앗는 게 아니라 무기 자체를 쓸모없게 만드는 공격. 한국의 전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먼저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실적으로 증명한 다음에 공개하려는 전략이었죠. 성공 후 공개. 그래야 누구도 의심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중국도 뭔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7월 중순 중국 히토류 업체들이 갑자기 가격 인하를 제안했죠. 장기 계약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물량 보장까지 약속했죠.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중국도 알기 시작한 것.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압박자가 조건을 낮추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은 한국이 버티는 게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급해졌죠. 한국이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협상으로 끝내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략을 의심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이 나라가 정말 해낸 건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건가? 자원 없는 나라가 자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은 건가?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한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죠. 조용히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무기를.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지? 8월 초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정 히토류 품목에 대해 통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품질 기준 강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았죠.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한국이 서해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히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신호였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진짜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이는 방식이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번에 강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한국 산업계가 패닉에 빠지길 기대했죠. 기업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여론이 들끓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완전히 적용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재고가 바닥나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죠. 단기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일부 생산 라인은 멈출 거라 봤죠. 그게 정상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죠. 공장들이 돌아갔습니다. 납기 지연도 최소화됐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예정대로 출하했죠. 방산 업체들도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히토리 공급이 막혔는데 어떻게 멈추지 않는 겁니까? 대체 공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 단계가 아니라 현장 적용 단계였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새로운 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발표 없이.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카드를 무력화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통과했습니다. 패닉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죠.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기업들도 조용했죠. 마치 중국의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태연함에 소름이 돋았죠.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여유였습니다. 준비된 자의 여유. 중국 내부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산업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지 않았죠. 여론도 생각만큼 들끓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전략 담당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 통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막았는데 왜 멈추지 않는 거지? 저는 중국 내부 보고서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 경로였죠. 거기에 효과 감소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히토류 압박의 효과가 예상보다 낮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구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계산이 무너지고 있다. 모기가 무뎌지고 있다. 게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딜레마는 이랬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하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습니다. 공식 제재로 전환하면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죠. 그렇다고 지금 방식을 유지하면 한국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였죠. 이중 레버가 역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한국을 가뒀던 덫이 이제 중국 자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판이 넘어갔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된 거죠. 중국의 히토류 카드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칼이 무뎌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칼날이 사라진 거죠. 한국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쥔 쪽이 아니라 필요한 쪽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쥐고 있었지만 그게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팔지 못하면 중국 히토류 산업도 타격을 받으니까요. 수출이 막히면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이 흔들리죠. 중국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유지했죠. 저는 그 전략이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결과가 증명하고 있었죠. 공장은 돌아가고 생산은 유지되고 납기는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온 세계가 보고 있었죠.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런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제가 믿어온 철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쥔 쪽이 이긴다. 그게 진리였는데 한국이 그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죠. 아니, 새로운 진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이긴다. 그게 새로운 공식이었죠. 중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9월 15일
한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기술 브리핑이 열렸죠.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발표였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건 주요국 산업 담당관과 국제 연구기관 관계자들이었죠. 저도 나토 자원안보 분석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발표장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이 단상에 올랐죠.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히토류 사용량 대폭 저감, 공정, 그게 발표 제목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들었습니다. 저감이라는 말은 들어봤으니까요. 10%, 20% 줄였다는 연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수치는 차원이 달랐죠. 핵심 공정에서 히토류 사용량 85% 감소.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5%요? 거의 없애버린 거죠. 이건 저감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발표장이 술렁였죠. 각국 대표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냐는 표정이었죠. 한국 연구진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 적용 분야, 생산 현황, 단정적 표현은 없었죠. 그냥 수치와 결과만 제시했습니다.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죠. 이미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국제 검증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발표 직후 유럽과 북미 연구기관들이 검증에 착수했죠.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검증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결과가 나왔죠. 동일 결과 재현 성공.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그날 히토류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표장을 나오며 그렇게 중얼거렸죠.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레버리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히토류를 쥐고 있어도 협박할 수 없게 됐죠.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기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니까요.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공식 논평은 없었죠.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가격 인하가 발표됐습니다. 히토리 수출 가격을 15% 낮춘다고 했죠. 물량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장기 계약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이건 무기를 쥔 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인의 태도였죠. 중국이 먼저 조건을 낮췄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중국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협상을 요청하는 쪽이 됐죠.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이건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한국은 온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인질이 아니다. 히토리 없이도 산업을 돌릴 수 있다. 당신들의 무기는 이제 쓸모없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메시지를 읽었죠. 저는 그 순간 판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도 달라질 거였죠. 중국의 이중 레버 전략이 완전히 해체됐으니까요. 히토리로 협박할 수 없으면 서해에서 강경하게 나올 이유도 줄어듭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한국은 이제 서해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을 볼모로 잡히지 않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공장이고 연구실이고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중국은 저 불빛을 꺼트리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꺼지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22년간 자원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결론이었죠. 자원을 쥔 쪽이 이긴다. 그런데 한국이 그 공식을 부숴버렸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 기술로 판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날 새로운 철칙을 배웠죠. 무기를 이기는 건 더 강한 무기가 아니다. 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바로 그걸 해냈습니다. 10월, 중국이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였죠. 공식 외교 경로가 아니라 비공식 접촉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협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협력.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였죠. 그때 중국은 굴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협력을 제안하는 쪽이 됐습니다. 매달리는 쪽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죠. 22년간 자원전쟁을 분석해왔는데 이런 역전은 처음 봤습니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에 먼저 손 내미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협력하자고, 함께 가자고.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항복이었죠. 중국은 더 이상 위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관련 발언 수위도 낮아졌죠. 구조물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이 줄었습니다. 대신 대화와 협의라는 표현이 늘었죠. 기정사실화 전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밀어붙일 힘이 없어졌으니까요. 히토류 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서해까지 강경하게 나가면 손해만 커집니다. 중국도 계산할 줄 아는 나라죠.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었죠. 이전까지 한국은 자원 빈국이었습니다. 중국에 종속된 나라. 히토류 없이는 산업을 돌릴 수 없는 나라. 그게 국제사회의 인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달랐습니다. 기술 자립 국가, 자원 의존을 극복한 나라, 강대국의 압박을 기술로 뚫은 나라. 한국의 위상이 재정이 되고 있었죠. 동맹국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죠. 한국과 히토류 대체 기술 공유 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접촉해왔죠. 유럽연합도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나라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압박당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가진 걸 원하고 있었죠. 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서해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구조물 문제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기정사실화 전략이 작동하고 있었죠. 한국은 방어적 위치였습니다. 히토류 압박 때문에 강하게 나서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죠. 산업을 볼모로 잡히지 않으니까요. 중국의 전략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중 레버가 해체됐죠. 서해로 압박하고 히토류로 조이는 구조였는데 히토류 쪽이 무너졌습니다. 한쪽 레버가 사라지니 다른 쪽도 힘을 잃었죠. 압박에서 협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도권을 상실한 거죠. 이제 중국은 기다리는 쪽이 됐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쪽. 한국은 선택권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권을 만들어냈죠. 원래 없던 걸 기술로 창조한 겁니다. 서해 문제에서 어떻게 나갈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제 한국이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요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강대국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온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확신했죠. 제 22년 경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자원 없는 나라는 버틸 수 없다. 그게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철칙을 부숴버렸죠. 싸우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상대의 무기를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나토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 사례 분석, 자원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전략 자체를 무력화했다. 이건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전략 혁신이다. 자원전쟁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 나는 20년 동안 자원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자원을 쥔 쪽이 이긴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부숴버렸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상대의 무기를 조용히 지워버렸죠. 그날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상을 요청했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전략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그 전략은 자원보다 강하다. 저는 그날 한 나라가 기술로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